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교재 50쪽의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시장의 원리 같은 것이죠.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고, 또 만약에 강의를 통해서 느끼시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천하시고, 또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회사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또 그만큼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원리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이 된다는 가장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저는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제 행복씨앗 바보 아닌가 싶을 생각도 드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걸 깨닫는데 왜 그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하시고, 또 오늘 강의에서 얻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나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늘 강의에서 느끼시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주위에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좀 더 커서 오늘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절대 잊지 않도록 꼭 잘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어떤 강의를 하길래 행복씨앗이 지난번부터 꼭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한 것이 지난 1997년도 IMF의 진행 상황을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IMF 때 여러분들께서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아직 젊은 분들은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죠. 거의 망할 뻔한 국가적인 부도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IMF를 통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점령을 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를 싸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IMF의 원리를 그 진행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여러 재정 위기,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원리를 잘 터득을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잘 알 수가 있고, 또 주식시장 이외의 여러분들께서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그 어떤 곳에서라도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싸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그 물건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별로 사고 싶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죠. 가치가 없게.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은 가격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이 아주 좋다고 소문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싸게 샀을 때 그 물건을 많이 확보를 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이 IMF를 어떻게 겪었고, 또 IMF를 통해서 글로벌 투기자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정리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슬펐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때를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요. 1997년도 1월 초에 되자마자 한보 철강이 부도 났다고 해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이제 그때 막 뉴스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되었어요. 그때 뭔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한보그룹 자체가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한보 사태로 뭐 청문회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월달 되니까 산미그룹도 부도가 나고 진로그룹도 부도가 났어요. 그 이후에 한신공룡도 부도가 나고 기아차도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97년도에 힘든 상황으로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도 9월 1일이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스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무디스가 먼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식 매매 수수료를 자유로하자, 이제 잘 시장에 맡기자는 이제 어떤 협의를 한 거죠. 앞으로 이 무디스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무디스가 오고 난 다음에 쌍방울이 부도가 나고 1997년 10월 16일 날 IMF 조사단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한국 시장을 조사를 좀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1997년도 10월 16일 IMF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 있다가 미국의 S&P하고 미국의 무디스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의 신용 등급은 괜찮았어요. AA- 등급, 또 그리고 A1 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는 발표를 10월 말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위험하다라는 소문을 전 세계에 무디스하고 S&P가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건 스탠리에서 아시아를 떠나라는 보고서를 전 세계에 돌렸습니다. 아시아는 위험하다. 아시아에 있는 자산
전부 다 팔고 떠나라. 거기는 곧 망한다. 이런 소문을 막 이제 퍼뜨리게 된 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달에 주식 투자 한도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자율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디스가 들어오고 IMF가 들어오고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알죠. 블룸버그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20억 달러밖에 없다. 거지다. 곧 부도 난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11월 그 이틀 뒤에 이제 주가가 사상 최대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11월 중순에 미셸 캉드시 IMF 총재가 이제 극비리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죠. 11월 21일 날 이제 한국이 공식적으로 이거 뭐 한 며칠 안 돼요. IMF에 공식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뭐 96년도부터 어려웠지만 97년도부터 각종 기업이 부도나기 시작을 하고 무디스가 9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0월달에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 신용등급을 낮추고 불과 9월달에 들어서 10월 11월 2달 만에 우리나라 손들었습니다. 손들어 가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스페인에서 구제금융을 전면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뭐 포르투갈은 받았다, 그리스는 받았다, 이런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구제금융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왜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자 IMF 실사단이 한 며칠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IMF 실사단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미국 S&P가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불과 한 달 만에 또 하향 조정을 하게 됐죠. 이제 한국가 계속 나쁘다고 소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한테 조정을 당했죠. 한국 망해라. 그러니까 한국은 IMF 안 가면, 그러니까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한국 지원 없다.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는 이제 발표를 이제 11월 28일 하게 된 겁니다. 실사단이 들어온 지 한 며칠 안 돼. 그 다음날 IMF에서 구제금융 하겠다 하고 12월 3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구제금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구제금융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물론 그 사이에 고려정권 한라그룹도 부도가 났습니다. 한 며칠 있다가 1997년 12월 10일 날 미국 무디스사에서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정급 수준으로 준정급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부도 직전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그때 당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50%로 정액이 되었습니다. 11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한국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이 된 겁니다. 이 전면 개방이 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한국인이 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빗장을 열어제끼는데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계속 안 좋다고 소문을 내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쉽게 한국의 기업들을 살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게 된 거죠.
또 그 다음날 그날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한 그날 미국 S&P사에서 또 한국 국가 등급을 1단계도 아니고 바로 3단계로 강등을 했어요. 지난번 발표보다 불과 한 20일 정도,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죠. 계속 연달아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97년도 12월 16일 날 정부에서는 환율이 변동하는 제한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투기 세력도 이때부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불과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21일 날, 12월 21일 날 무디스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아예 우리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소문을 냈어요. 전 세계에 그냥 다 퍼뜨리는 겁니다. 바로 이틀 뒤에 한국의 국공채 시장이 전면 또 개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게도 진행이 되죠. 이제 우리 지금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금융인들이란 아니면 정치인들이 너무 이래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준 이 과정은 일종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을 잡아먹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예전에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자료는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한국에는 계속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상그룹도 또 현대그룹도 구조조정도 가고 이제 극동건설도 부도가 났죠. 또 그리고 재경원에서는 지금은 기획재정부인데 그때 재정경제원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재경원에서는 종합금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금융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들이 정리돼서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뻔하죠. 뭐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도 누가 들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07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9월달에 무디스가 들어오고 11월달에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12월달에 자본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3개월도 안 돼요. 완전히 손들어서 한국의 모든 회사들이 똥값이 되고 다 일을 제껴서 외국인들이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됐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신속하게 한국의 부도 등급이라고 완전히 투자 부적격으로 해놓고 2008년도 2월 3일날 어떻게 했냐면 S&P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3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요때가 1998년도 2월 3일이거든요. 1997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자본시장을 완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먹고 2월 3일 날 S&P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 15일 날 외국인에 대한 인수합병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을 외국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낸 겁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에 종합금융사를 인가를 취소, 그러니까 첫 금융기관이 이제 퇴출이 된 거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래 합의를 보고서 너 우리가 한국을 지원해주면 너가 이렇게 법 바꿔서 이렇게 발표해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밀실 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빨 맞춘 듯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미국 S&P에서는 또 3단계로 또 조정을 또 했죠.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또 그리고 이제 은행을, 이때부터 은행을 본격적으로 정리합니다. BIS 비율이 8% 미달되는 은행은 경영 개선 조치를 하고, 주식의 가격 제한폭, 이제 좀 먹겠다 이 말이죠. 그때만 해도 상한가가 없었어요. 지금 15% 정도 되는데, 그때만 해도 8% 밖에 없었어요. 근데 12%로 올렸죠. 그 이후에 또 올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5% 먹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시 기고가 들어왔죠. 1998년도 3월 23일 날 IMF에서 서울 사무소를 설치를 했고, 1998년 3월 26일과 30일에서 무디스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이제 상향 조정을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한 2012년도 11월 달에 유럽의 재정 위기를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서, 아직 유럽이 본격적으로 위기를 탈출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 않습니까? 위기의 탈출의 신호는 바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올릴 때 탈출을 하는 겁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싼 가격이 있던 것을 이제 좀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글로벌 자본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해먹었던 그 짓을 현재 유럽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죠. 일단 유럽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계속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1998년도 4월 1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금융감독원이 출범을 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뭐 지금 금융감독원이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을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한 역할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여러가지 자산들을 쉽게 먹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고 길을 터준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외국인들을 투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 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로 계속 확대를 한 거죠. 그리고 1998년도 5월 16일이 참 멋진 날입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은 한국의 기업을 100%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한 달 지나서 1998년 6월 18일 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퇴출 대상 55개 기업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대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대기업들을 해체하고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이 96년부터 어렵다가 97년도에 함버그로부터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해서 9월달에 무디스가 들어오고, 무디스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 좋다고 계속 소문을 냈죠. 그때 이제 피치라든지 S&P도 들어와서 계속 안 좋다고 소문을 내면서, 그때 먼저 먹을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은 다 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IMF 구제금융을 받고 하면서 이제 금융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쳐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융권을 쳐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대기업들을 먹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100% 소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완전히 확대를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한 달 뒤에 이런 기업들이 퇴출하겠다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있죠.
그래서 그 한 보름 후에 금융기관이 구조 개혁이 돼가지고 동남, 뭐 동화, 뭐 대동, 경기, 중청 이렇게 시중은행이 폐쇄됐습니다. 이때 저도 많이 기억이 나죠. 은행이 폐쇄가 돼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눈물의 비디오도 찍고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서 거리로 내몰리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발표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본이 한국 들어와서 다 먹고 있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겁니다. 한 이틀 뒤에 한국의 외환 매입 제한을 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또 제재를 시작하고 또 4개 보험사를 영업 정지를 시키고 이제 또 금융이 이제 통합이 되죠. 하나보람은행이 합병, 국민하고 장기신용은행이 합병, 또 그리고 강원, 조흥, 현대종합금융이 합병,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권의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 10월 달에는 이제 기아차가 팔리죠. 현대자동차에 팔렸습니다. 또 그리고 1998년도 10월 28일에는 은행권 117개 기업 워크아웃 대상을 선정하고 바로 1998년도 12월 7일에는 정부하고 재계하고 5대 재벌 구조조정안에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이러니까 재벌들하고 빅딜을 한 겁니다. 내가 회사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빅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8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한 2달 사이에 한국의 신용 등급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무디스에서 한국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바로 2달 지나서 99년도 1월 19일 날 피치사에서 한국 신용 등급을 올리고 또 관매칠 있다가 또 올리고 해서 한국 신용 등급을 다 올리죠. 이때가 1998년도 12월 19일이 일제히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우리 한국 신용 등급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이때가 한국의 상황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IMF가 들어와서 불과 1년 만에 우리 한국의 작은 기업들부터 시작하고 또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법을 확 만들어 열어주고 금융권이 완전히 해체가 되어서 날아가고 대기업을 해체를 시켜서 날아가고 이러다가 완전히 다 나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는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한 거죠. 요거 날리고 요거는 살려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다 해서 해체가 되고 외국인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우리는 2001년도 8월 23일 날 IMF 관리 체제를 이제 종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IMF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건 주식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거래에서는 다 이런 원리가 성립을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본 것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당한 이 국가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 소문을 좋지 않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급이 악화되어서 그거를 팔게 되면 그것을 싸게 모아가지고 다시 좋다고 다시 소문을 내서 수요가 몰리면 비싸게 팔아먹는, 이거는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이겁니다. 이
1997년도 98년도 이 IMF의 경험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 나고 또 그 이전에 일본에게 어떻게 나라를 국권을 침탈을 당해서 뺏겼다 이런 것만 교육을 하고 시키는데, 사실 이 1997년도 IMF 때 우리나라가 다 뺏긴 거나, 실로 뺏긴 건 아니죠. 돈 주고 샀으니까.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당한 건데, 이런 아픈 역사를 자녀들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가 않죠. 이미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팔릴 것만큼 다 팔려서 내야 겪을 수도 없을지도 몰라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저 시기 때 저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하루에 저때 한 4시간 정도만 자면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미약하면 좀 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국가 발전에 좀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젊은 마음에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황폐화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새롭게 출발을 하는 신생기업이 큰 자금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이란 곳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는 인큐베이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기술력이 있고 자본이 부족한 그런 회사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잘 성장을 해서 다시 거래소 시장으로 들어오든지 더 규모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작전 세력에 의해서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외면받아서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또 그리고 대기업이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당장 어떤 주식 상장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 가격,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돈만 챙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회사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그 기존의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 미래를 짊어질 회사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래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시장이 그를 어떻게 제도를 역용한 사람도 있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리지 않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기관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미래의 어떤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IMF의 겪었던 과정을 쭉 설명 들으셨던 분들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제때 실제 간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입장 바꾸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로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또 국가가 다시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조금 당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덩치가 컸죠. 국가를 해치해서 팔아먹는 그런 과정을 본 건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업은 보여드렸잖아요. 기업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본 자료입니다. 자, OCI인데 여기 파란색 녹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어떤 기업의 기업과 관련된 보도, 그러니까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때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이 물건이 좋다고 소문을 내고서 실제 그 물건을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팔면서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고점에서. 그리고 이 소문만 믿고서 산 사람들은 고점부터 물리게 되는, 이 원리는 기업이나 국가나 똑같다 이거죠. 부동산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면, 이것도 물론 OCI인데, OCI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물량을 이 매수를 하는 기간에 지금 증권사나 여러가지 어떤 기업 분석 보고서는 이 기업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자꾸 내잖아요. 이게 국가와 앞서 우리가 IMF 과정을 겪으면서 봤던 국가와 지금 현재 보는 기업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하나의 돈이, 자본이 어떤 실물 자산을 소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을 키워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뭐 어떻게 이익을 남기고 했다면, 요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예 자본이 들어와서 그 기업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M&A 같은 이런 거죠. 기업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벌 하면서 각 국가들이 자본을 유치하고 또 그 자본이 각 국가들의 기업들을 먹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공통된 원리와도 같은 그런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의 카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었거든요.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2012년도 11월 18일 날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게시물입니다. 한번 카페에 계신 분들도 꼭 이걸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전 세계를 한번 점검을 하면서 신용 등급을 중심으로 점검을 했어요. 앞서 우리가 한국에서 무디스라든지 신용평가 기관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낮춤으로 인해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여러가지 실물 자산들을 싸게 먹고 난 다음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 등급만 자세히 보더라도 지금 어떤 그 나라가 어떤 위치, 아니면 그 기업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은 그냥 한눈에 대반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 등급을 중심으로 한번 그때 검색을 해봤는데 터키가 18년 만에 투기 등급에서 벗어나가지고 투자 적격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키에 있는 자산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 단초를 제시를 한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 대한 그때 기사가 2012년도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여러가지 일본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이렇게 쭉 신용등급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들을 완전히 부도 수준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제 지금 전자회사들은 완전히 똥값이 되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먼저 신용등급,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일랜드는 신용등급이 전망이 상향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평가서가 나왔죠.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도 강등한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11월 달에 어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먼저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는
좀 이제 비싸게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자산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서 돈 있는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아직까지 조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뭐 상승을 하기에는 뭐 아직 분위기 좀 더 조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우리나라에서도 잠시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012년도 11월 달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신용등급을 이야기를 할 때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 이제 수급 분석표를 잠시 이렇게 현대차하고 기아차 잠시 보여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아직 처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업이 안 좋다라고 소문을 내버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싸게는 잘 샀지만 비싸게 팔아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다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하여튼 관련 내용이 여기 게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올해 2003년도 1월 1일쯤에 다시 한 번 더 시장 점검을 쭉 했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를 한 바퀴 쭉 둘러봤었는데 여기서 전부 다는 뭐 설명 못 드리겠고 관련 게시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몇 거에만 살펴보면 그리스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르투갈도 보면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알짜 기업 국영 항공사 프랑스에 팔렸죠. 또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도 순조롭게 자산이 팔려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포르투갈의 어떤 자산을 순조롭게 먹고 있는 중이라서 포르투갈도 어떤 위기는 벗어났다 고 볼 수 있다는 이제 전망을 제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전면적 구제금융을 아직 스페인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 구제금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에서 보듯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회사 다 팔리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 구제금융을 안 할란다. 일부분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스페인하고 무역이 많은 아르헨티나도 아예 이제 신용등급을 디폴트로 뭐 아주 낮추면서 스페인은 목을 계속 조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나 주식시장 밖이나 똑같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이 없는데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 단순한 거를 제가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죠.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구제금융에 대한 유럽에 대한 요 글도 카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링크는 요 동영상 밑에다가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 정시,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돈의 흐름은 어떤가 잠시 한 번만 살펴보고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만든 표입니다. 저는 뭐 이것을 보고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여건에 대한 면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요 부분이 연도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의 규모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시장도 있고, 우리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을 쫙 한눈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다 하는 것을,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큰 흐름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세 상승기, 그러니까 2003년부터 한 2007년도까지는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을 누렸던 상승기거든요. 이때 호황을 누렸던 이유는 미국에서 파생 상품으로 엄청나게 해먹고 있기 때문에 그 파생 상품이 유럽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자산의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나던, 거품이 불어나던 시기였죠. 이때 전 세계 시가총액, 증권시장의 시가총액 한 60조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정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미국 시장이 글로벌,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부딪히자 전 세계 시가총액이 32조 원 정도로 2조 달러입니다.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이제 2011년도, 10년도 전 2011년도에 다시 유럽 재정 위기가 부각이 되었잖아요. 이때는 시가총액이 한 48조 정도, 달러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다 합해도 미국에는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큰 거고, 저는 사실 카페에서도 글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잘하면 일생 일대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이때 우리 한국 증시 아니면 전 세계 증시가 더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잘하면 2008년도에 어떤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처럼 2011년도에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 2008년도만큼은 빠지지 않아서 좀 다른 나라 국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2012년도의 상황인데, 제가 카페에다가 2012년도 7월 정도 되어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증시 위기는 벗어났다, 경제 위기는 어떤 바닥을 다지고 탈출했다는 분석 보고서를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표를 보고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5월달에 2012년도 5월달에 이렇게 유럽 재정 위기가 재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졌냐면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48조 달러 정도 될, 그러니까 요때가 2012년도 5월달이 2011년도 유럽 재정 위기가 부각이 되었을 때 수준까지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을 확인한 셈이죠. 기술적으로 뭐 본다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고, 그 5월달 이후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렇게 자세히 흐름을 보시면 이제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6월달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7월달에 부분적으로 뭐 좀 유럽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도 괜찮고 해서 계속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 돈이 들어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료는 인터넷 포털 검색판에 검색에다가 세계 거래소 연맹이라고 치시면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가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화면도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전 세계 시장 또의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주식시장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국가 간의 거래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요 원리만 잘 이해를 하시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뭐 각종 상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글로벌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라든지 미국의 어떤 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또다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아, 위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겠구나 하는 그 시나리오를 이제 파악을 하고서 대충 이제 투자의 시기를 잡는데 굉장한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여기 주식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지난번에 해드린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매개체로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주식을 시장이 아니라면, 뭐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만약에 국가라면 국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재료를 관찰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업종과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을 확보하겠죠. 그럼 이 물량을 확보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소문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정말로 안전 소문을 언론에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술적 지표를 완전히 뭉개뜨려 가지고 이 기업의 주가는 완전히 뭐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거는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끝나면 대중들을 이제 유인하겠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IMF 때 보면 신용등급을 상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럽의 재정 위기는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량 확보가 끝났다는 신호는 바로 유럽의 국가 그리스처럼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유럽 재정 위기 끝나가거나, 왜 끝나가는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자산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을 유인하겠구나, 올라가겠구나. 그럼 지금 돈 있다면 유럽에 사실 자산들은 사야죠. 제가 뭐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뭐 좀 참고를 할 만하겠죠. 그래서 대중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고 나면 좀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겠죠. 공매도 준비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개별 종목의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포지션도 동시에 정할 수 있잖아요. 현물을 지배하면 그 현물로부터 파생이 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연관시켜서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에게 물량을 더 넘기면서 차익 실현을 준비하는데, 이때는 간단하죠. 소문을 완전 극도로 내는 거잖아요. 사상 최대의 뭐 실적이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제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분석해 드렸듯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물량을 확보하고 나니까 1999년도 1월 19일 날부터 2월 25일 요 짧은 기간에 모든 신용평가 기관에서 거의 파격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주식에서도 소문을 갖다가 아주 좋게 내겠죠. 그래서 다 떠넘기고 차익 실현하고 나면은 다음 먹을 게 뭐 있나 또 찾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요 1번에서 9번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 바로 이게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것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현상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한다면, 응용을 한다면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인가, 또 지금 현재의 진행상을 보면 뭐 유럽 재정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끝나갈 것인가 하는, 또 그때 내가 투자의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어떤 가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IMF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조금 많이 아쉽죠. 너무나 사람들이 어떤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1998년도에 이렇게 보면 환투기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 부동산을 샀는데 그때 돈을 얼마 벌었다. 시장에 주식시장에 투자했는데 돈을 얼만큼 벌었다. 이렇게 국가는 망해가는데 내 개인적인 내 통장에 돈이 몇 푼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신문기사에 나오고 뭔가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국가가 망하는데 자기 돈 주머니에 몇 푼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어려우면 또 그 돈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건데 그게 좋다고 참 하는 게 한심스러운 거죠. 또 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어떤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하고도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돈 몇 푼 벌어먹겠자고 괜찮은 회사였는데 괜찮은 그 회사를 주식 가지고 장난 써서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고 또 잘 나가는 그 전망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표이사 꼬셔가지고 작전에 가담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회사 하나 둘 이렇게 황폐화 될 때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하나씩 엎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관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당장 눈앞에 몇 푼 버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 투자 실패해서 외국인들에게 털려면 돈이 털리면 이렇게 또 국부 자꾸 유출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꼭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식 투자 실패 안 해서 또 외국인들에게 돈 안 잃도록 오히려 돈을 뭐 따도록 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좀 지켜야 될 기업들은 좀 지켜주고 또 외국인들과 상대를 해서 좀 돈도 좀 버십시오. 우리 한국 시장에서 좀 벌고 또 외국에 나갈 때도 요 원리만 잘 이용하면 뭐 작은 나라 하나 못 묻겠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 뭐 어디에 있는 미국의 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쩍 해서 그 소문 안 좋게 내가 폭삭 망하게 하고 나한테 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당하니까 그렇지 좀 미안한데 좀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을 잘 방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게 바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주식시장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 현상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주식 투자 성공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행복하게 사시고 자녀에게도 꼭 이 교훈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두 분 다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좀 긴 강의 이번 좀 길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